안녕하세요. 2024년도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큐브 입학식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큐브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수업 시간 40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한글만 읽고 쓸 줄 아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지, 화장실은 잘 갈 수 있을지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죠? 이제 3월이 되면 진짜 학부모가 되는 여러분을 위해 동아출판에서 현직 초등교사 선생님 2분을 모시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부터 학교 생활 꿀팁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큐브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들려드릴 교사 신재현, 공혜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아이들 동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근두근 새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실, 난 지금 두근두근 복도를 지나는 중이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입학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학 준비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저희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년차 초등교사이고 예전에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작가로 활동도 하고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공혜정입니다. 저는 18년차 현직 초등교사고요. 최근 한 4년 정도는 계속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이와 떠나는 제주여행 버킷리스트,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준비 100일 플러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저희가 이제 낸 책들인데 오늘 이 중에서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준비 100일 플러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굉장히 다르죠. 네. 그래서 왠지 유치원은 좀 자유롭게 뛰어노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학교는 뭔가 제도권 속에서 규칙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한 것으로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학교는 어떤 제도권 하에 의무교육에 입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3월 첫 교실에 오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이 좀 놀이 위주의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오면은 높은 책상에 무거운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40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뭐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40분 동안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겠죠. 지금 아이들이 40분 동안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처음에는 잘 앉아 있다가 한 20분, 30분 넘어가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끝까지 40분 동안 제 자리에 착석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도 다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초등학교는 또 유치원과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죠. 그 첫 번째로 화장실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만 가야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한데 수업 시간이라고 화장실에 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정말 급할 때는 손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걸 화장실 가는 거 두려워해서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건실에 가면 이제 여벌옷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이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투약 의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를 약을 먹을 권한도 없고요. 더군다나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이에게 함부로 약을 투약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시간 내면 스스로 약을 먹어야 되고 보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뭐 급할 때 응급처치는 하시지만 뭐 처방을 내리거나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에 대한 이야기 국어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국어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까지 준비가 된 상태로 1학년 입학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한글 어디까지 떼서 보내야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니 우리 아이는 한글 아직 못 뗐어요. 그러면은 학교 가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한글 떼는 과정을 1단계부터 7단계까지로 나눠 봤을 때 내 아이가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즉 기본, 자음, 모음, 결합한 글자,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 정도, 요 정도 선상에서 아이가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요 정도 선에서의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입학 준비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 4, 5단계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연필 잡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연필 교정기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칸 쓰기 공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 안에 가로선과 세로선의 그 기준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공책이 있어요. 그런 공책을 활용해서 아이가 그 안에 글자를 이렇게 꽉 차는 느낌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것도 입학 전 준비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시중에 뭐 여러 가지 교재들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필순을 지켜서 쓰는 연습을 하는 교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글씨를 쓸 때 획순을 지켜서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글씨를 바르게 잘 쓰는 아이들은 획순을 바르게 지켜서 쓰는 아이들이 글씨도 예쁘고 그리고 바른 정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획순을 지켜서 쓰는 것은 어릴 때부터 꼭 들여야 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획순을 바로 잡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사항이에요. 선행학습이 필요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선행학습이 득이 되는 아이가 있고 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선행이 좀 독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평소에 호기심은 많은데 이미 자기가 한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학습 태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와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학습 태도를 바르게 하는데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선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선행이 조금 도움이 되는 친구들, 성격이 약간 소심하고 조금 이제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평소에 자신감을 기르고 발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내가 미리 좀 내용을 알아서 학교에 오게 되면 오히려 자신감 있게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수학 내용을 미리 알고 오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수학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기와 모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기는 전체가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으기는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닌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배울 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시계보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전자시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침과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가 시계를 보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이 좀 어렵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김바늘이 10에 오면은 이제 2교시 시작하니까 그 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시계를 좀 볼 줄 아는 친구들은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계는 조금 미리 볼 줄 아는 게 더 실생활에, 학교 실제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계는 좀 공부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침이 1을 가리킬 때 5분이고 2를 가릴 때 10분이라는 개념 정도는 아이가 미리 알고 오면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이제 큐브 개념 수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이가 수학의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수학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하고 같이 햄버거를 만들어 볼 때 햄버거 패티가 2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셈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몇 슬라이드가 들어가는지도 한번 같이 세면서 이렇게 해본다면 수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중에 많은 수학적인 교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전 들여야 되는 아이의 습관. 지금 입학 준비 기간인데 미리 좀 이런 생활 습관들은 들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스로 몸을 관리해보는 것도 세수를 한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유팩을 스스로 열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유팩을 열지 못하면 진짜 반에 한 3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30명을 다 따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미리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화 끈을 미리 묶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비 오는 날 이제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네. 특히 이제 음식 먹을 때 스스로 그 음식을 잘 관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생선의 가시를 스스로 한번 발라본다던가 아니면 닭고기도 이제 순살만 너무 먹지 말고 뼈 있는 닭고기, 뼈를 어떻게 처리해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가 미리 접해보고 오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껍질이 있는 과일, 뭐 포도나 홍시 뭐 이런 것들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입학 전에 미리 해보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줄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줄넘기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줄넘기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아이는 하나 넘기도 힘들어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 옆에서 2단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뭐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에도 좋고 하니까 이런 습관을 집에서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고 하면 학교 입학해서 체육 시간이나 뭐 통학교과 시간에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계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네. 무엇이 있나요?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한번 따라 적어보는 독서록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또 학교에 오면 이제 알림장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빈종이에 기록을 해보는 그런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시험지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아이들이 예전에는 잘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리 한번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아주 쉬운 한자 공부, 또 우리나라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어휘를 기르는 측면에서도 아주 쉬운 형태의 한자를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도서관, 마을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대출, 반납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1교시로 이제 입학 전에 해보면 좋은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 2교시 때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1학년 담임을 오래 하신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책가방 같아요. 네, 책가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책가방은 어떤 것을 사야 할까요? 네, 책가방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이가 스스로 열고 닫기가 편한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가벼운 재질이어야 아무래도 어깨가 안 아프고 좋겠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가방에 물병을 꽂을 수 있는 수납 주머니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덮개가 있는 디자인보다는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퍼가 잘 열고 닫히는 그런 디자인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재질도 가죽이나 이런 딱딱한 재질보다는 가벼운 천 재질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가 더 편합니다. 네, 실내화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하얀 실내화를
씻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물병도 개인 텀블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요? 뭐 네임 스티커나 뭐 라벨지, 라벨 프린터기 같이 이렇게 아이의 물건에다가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아이들 물건에다가 직접 많이 붙일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통에 연필, 세자루, 지우개 하나 정도 이제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연필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비 연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진하게 잘 써지는 그런 연필을 추천해요. 너무 연하면 아이들이 글씨 쓸 때 좀 손목도 아프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각형 모양 아니면 육각형 모양 이런 연필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지우개는 단순하면서도 딱 지웠을 때 아이들이 잘 지워지는 그런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서 뭐 색연필 같은 거 잘못 칠했을 때에도 그냥 아이가 쓱쓱쓱 지웠을 때 잘 지워지는 그런 단순한 모양의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클리어 화일이나 서랍 바구니, 또 실내화 주머니. 요즘 특히 실내화 주머니는 필요 없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같이 이렇게 뭐 문구류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측의 안내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면 좋은 물건들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색연필이 너무 많은 색깔의 색연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연필식 뭐 전문가용 색연필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매번 깎아서 쓰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장식용 키링이라던가 아니면 캐릭터 스티커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공부 집중에 좀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물건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를 딱 맡아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5교시 딱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아이들이 착 갑니다. 그래서 교실 밖으로 우르르르 나가요.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그 다음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고 같이 학교 이후의 계획을 미리 짜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돌봄교실, 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을 한다 하는 경우에 학교 측의 안내를 잘 들어보시고 대부분 이제 입학식 전에 미리 추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돌봄교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돌봄교실을 신청을 해서 추첨이 되면 돌봄교실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고 추첨이 되면 방과 후 학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과 후 교실은 학교에 거의 뭐 6교시, 7교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뭐 우리 아이가 4교시, 5교시 수업이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별도로 뭐 어떤 다른 강좌를 듣고 싶다 했을 때 그 방과 후 교실을 신청을 하면 뭐 6교시, 7교시 정도 되는 시간대에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귀가를 하는 식으로 아이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 입학하기 전에 등하굣길을 먼저 걸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이와 함께 그 학교 오가는 등하굣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좀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하고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특히 교통규칙 같은 경우 이제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이거를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몸에 습관이 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뛰어가지 않고 신호등 잘 보고 갑자기 확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학교는 했는데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은 끝났는데 뭐 학원이나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 이 사이가 좀 애매하게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 이제 이 부분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죠? 일단 아이가 학교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항시 열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잠깐 책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학교 운동장에서 잠깐 놀고 있어 라던가 뭐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거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데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학교 도서관이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대기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그 외에도
뭐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던가 부모님 전화번호를 미리 외워둬서 혹시나 뭐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한 조치이겠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입학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매년 3월 2일마다 이제 입학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2024년도는 3월 2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말 지나고 3월 4일 월요일이 바로 입학식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오전 10시에서 11시 조금 넘는 시간 정도, 11시 반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입학식을 진행을 하고요. 이날은 이제 점심 식사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제 11시 반에 입학식 끝나면 거의 바로 집에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또 입학식 팁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입학식 때 간단하게 책가방, 또 실내화, 물병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고요. 입학식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따뜻하고 활동이 편한 옷, 편한 신발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3월 초라서 조금 춥거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도착해서 학교도 좀 둘러보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보고 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이날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칭찬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출석 번호가 이날 이제 알게 되는데 아이의 출석 번호를 꼭 외워두세요. 그래야지 이후에 어떤 신청서를 쓰게 된다거나 학교 관련 일에 이제 참석할 때 아이의 출석 번호를 같이 써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왜 입학식 날 칭찬을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은 왠지 좀 무서울 것 같아.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긴장을 하거든요. 너를 잘 도와주시고 너의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 해주실 분일 것 같아. 라고 먼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학교에 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매일 아침 기분 좋은 등교 루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조금 만들어 보았는데 아침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너 학교 후엔 무엇을 할 거니? 하고 학교의 일정을 스스로 말해보게 하는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네. 추천하는 메뉴와 네. 추천하시지 않는 메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초등교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가끔 이렇게 우유에 타서 먹는 시리얼류 같은 거를 먹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와서 1교시 끝난 다음에 우유급식을 할 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우유를 이미 먹고 왔는데 학교에 와서 우유급식을 또 하려니까 너무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우유에 타는 시리얼 종류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루틴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교하고 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학교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오늘 어땠어?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학교를 좋게 기분 좋게 오늘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이런 느낌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가방에서 바로 꺼내서 확인을 하시고 또 바로 학교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인을 해서 가방에 다시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후에 필통에 아마 이제 그 연필이 좀 뭉툭해져 있을 거예요. 쓰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뭉툭해진 연필이 있으면 깎고 필통 정리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아이와 같이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왔는지 간단하게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입학을 해서 3월 한 달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네, 3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1학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했던 선긋기 활동 같은 것을 조금 더 이어서 하기도 하고 종이 접기나 뭐 만들기 이런 종류의 활동을 좀 더 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 반 교실은 어디 있는지, 뭐 보건실이나 교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급식실에 가서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책상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뭐 내 물건 정리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랍 정리, 사물함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이 입학 초기에 학교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굉장히 3월에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기초조사서라고 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서 1년간 보관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 서류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동의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조사서라고 해서요. 이거는 혹시 내 아이가 알레르기가 좀 있다 하면은 꼭 작성해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영양 선생님께서 잘 보시고 급식실에서 식단을 짤 때 특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또 수익자 부담 경비 동의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한 번 제출하면 6년 내내 이제 이 정보로 활용을 하면서 필요한 뭐 수익자 부담 경비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이고요. 건강조사서라고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신체적 지병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을 때 보건 선생님께서 이걸 미리 알고 응급조치, 뭐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이 역시 학교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센스 있고 지혜로운 학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학부모가 센스 있고 지혜로운 학부모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문이 갔는데 안내문을 잘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 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자료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학교에 회신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 다음날 뭐 사인을 해주시거나 신청하실 거 있으면 신청하셔서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학교 업무 처리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가장 공식적인 학교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등록을 해놓고 자주 들어가서 우리 학교 정보를 공식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전화. 만약에 어떤 담임 선생님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상담 전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거든요. 일단 담임 선생님은 오전 중에는 전화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사실상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퇴근을 하시고 이제 개인 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통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요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과 얘기하실 때 예의 있는 말투와 태도로 소통하는 거 가장 중요하겠죠? 초등학교 1학년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초등학교는 8시 40분쯤에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수업이 1교시가 9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8시 40분에 등교하면 9시까지 아침 활동들을 하고 뭐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1, 2, 3교시가 연달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뭐 국어라든지 수학, 통합교과들을 배우고요. 점심시간 이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점심 때 이제 급식을 좀 빨리 먹는 친구들은 더 많이 놀게 되고 급식을 좀 느리게 먹는 친구들은 좀 더 점심 시간을 좀 더 길게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놀고 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후에 4교시, 5교시 때는 아무래도 1, 2, 3교시 때에 비해서는 조금 체력도 떨어졌고 약간 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대여서 주로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 특히 통합교과나 창체 시간 정도로 이제 배정을 해서 작품을 제작한다거나 뭐 놀이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뭐 4교시, 5교시 정도 이제 해서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한 1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데 요때 이제 청소하고 자기 자리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를 저희가 한번 짜봤어요. 이 시간표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고 학교 후에도 어떻게
아이가 생활을 하면 되는지 한번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시간표를 한번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표를 짜보고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볼 수 있게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육아를 하는 것도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학년 아이들 국어와 수학 어디까지 배우나요? 아, 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럼 과연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어는 1학년 국어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한글 떼기입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한글을 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6단계, 7단계 정도 수준까지 한글을 뗄 수 있게끔 1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끝나갈 때쯤에 이제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려서 그림 일기를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문장 한 3문장 정도 구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국어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조금 더 한글을 완벽하게 뗄 수 있도록 뭐 맞춤법 교정이라든지 받아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끝나갈 때쯤에는 겪은 일이 드러나게 줄글로 일기 쓰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한 5문장 이상 정도 구성을 해서 아이가 일기를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네, 수학은 일단은 두 자릿수 99까지의 수를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 요거가 이제 1학년에서 수학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알고 수의 크기 아는 거. 그 다음에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도 두 자릿수까지 하는데 이제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은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교과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요? 네, 통합교과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3개의 교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제별로 합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를 다 합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림책을 읽는다든지 진로 교육을 한다든지 성교육을 한다든지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것들을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의 계획하에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해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 문해력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어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전에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안전한 생활 요소가 통합 교과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 교과서에 이제 흡수돼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학년들도 학교 숙제를 네. 하잖아요. 네. 1학년들은 어떤 숙제를 하나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또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숙제를 내주는데요. 다양하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한글 읽기 급수창처럼 이제 한글을 읽기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형태로 숙제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림 일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주말에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본다던가 아니면 받아쓰기를 해서 받아쓰기 급수창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시작 단계 좀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학교 숙제를 내주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아이의 수준을 올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 숙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같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 보면 이거 안 해도 돼 네. 하면서 학교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왜 숙제 안 했니? 이러면 엄마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네. 종종 있는데
학교 숙제는 아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학교 숙제를 존중하는 마음을 1학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수업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숙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한번 1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1학기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학기 3월에는 입학식이 있죠. 그리고 학교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학생 정서 행동 검사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들은 모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1학기 행사로 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월에는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이것도 학교마다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6월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 방학을 하겠죠. 네.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 개학식 하고 나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2학기에 학부모 상담을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학기 행사, 뭐 가을 운동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제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한 번 더 갔다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 2학기 행사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11월이나 12월쯤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느낌으로 뭐 학습 발표회를 한다거나 재능을 뽐내는 예술제가 열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행사 중에서 네.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데 네. 학부모 공개 수업에 팁이 있죠. 네. 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한 10분 전쯤 미리 도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할 때쯤 됐는데도 만약에 부모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은 안 와요? 우리 부모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어요? 하면서 아이가 자리에 착석을 아예 못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님이 미리 오셔서 나 여기 와 있어 하는 친구들은 벌써 딱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조금 서둘러서 미리 학교에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시거나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1학년 네.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중을 막 엄청 길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고학년에 비해서. 하지만 집중력을 차근차근 계속 늘려주는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씩 집중력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너무 집중력이 부족하고 좀 산만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연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중력 훈련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지시하실 때 한 번에 한 가지만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꺼번에 중구난방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려 보시고 아이가 그 일을 집중해서 잘 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칭찬을 듬뿍 해주시면서 아이가 집중을 잘 했음을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평소에 집안 환경이 좀 집중이 잘 되는 집안 분위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TV가 너무 많이 계속 틀어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막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보시는 모습도 아이가 좀 이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형태의 대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를 하실 때에는 핸드폰 보지 않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아이의 집중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외톨이 같다, 혼자 노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 학부모 상담하실 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내 아이가 너무 혼자 논다. 내 아이가 외톨이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막상 제가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 실제 그렇게 본인이 외톨이 같다라고 막 시무룩해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지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먼저
그때그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점심을 먹고 딱 나왔는데 내가 오늘은 저 아이가 보이네? 그럼 저 아이랑 놀고, 다음 날은 저 친구가 보이네? 그럼 저 친구랑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굳이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친구랑 노는 형태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놀고 싶은 친구를 이렇게 몇 명을 정해서 그 친구들하고만 좀 집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노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기다렸다가 그 친구하고 좀 더 이렇게 잘 노는 그런 경향의 친구가 있고, 반면에 정말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혼자서 뭐 블록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그 점심놀이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다 아이의 성격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너는 왜 친구가 없니? 이렇게 막 얘기하시기보다는 아이의 하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존중을 해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1학년은 제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 장난인지 폭력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학년 애매한 교실 풍경, 네. 이것에 대해서 1학년 담임교사로서 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어떤 아이에게 뭐 악의가 있거나 그 친구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어떤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뻗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이 특별히 그 아이를 싫어해서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그 어떤 제스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친구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경계선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고 이 경계선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물론 지도를 하지만 집에서부터 지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다던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언어 사용, 말을 전달할 때 뭐 상대를 좋아하는데 어떤 스킨십을 하게 된다거나 할 경우에 상대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친구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된다면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친구의 뭐 지우개를 빌렸어야 된다. 그럼 친구의 물건을 침범하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친구야 너의 지우개를 미리 빌렸어도 되겠니?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상대의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친구의 물건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경계선 교육을 집에서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3교시에는 미리 받은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좀 자세하게 학부모님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3교시 때 뵙겠습니다. 네, 3교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 식단은 아이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이에요. 급식 지도도 없어졌다는데 집에서 지도해야 할까요? 그 초등학교에서의 식단은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영양적인 이제 균형 요소를 이제 생각하셔서 짜신 식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영양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이제 굉장히 양질의 식단을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편식하거나 하면 굉장히 급식을 먹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먹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양 요소를 고려하셔서 제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식 지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계속 급식 지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계속 아이들이 교육받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교 급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매운 음식 먹으면 나도 한번 매운 거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편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급식지도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을 알아서 잘 찾아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초등학교 3월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1학년 복도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복도에서 교실 못 찾아서 오는 아이, 가기 싫은 아이. 그런데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에는 선배들이 있죠. 3, 4, 5, 6 하는 이제 선배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는 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너 왜 울어 하고 너 몇 반이야 이렇게 해서 손 붙잡고 데려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등교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반을 찾지 못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점점 3월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볼게요. 학교 쉬는 시간에는 무얼 하나요?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이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은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을 미리 사물함에서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또 필통에 연필이 너무 뭉툭하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미리 연필 깎기로 가서 미리 연필을 깎아놓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다가가서 간단하게 뭐 말을 걸어본다거나 뭐 친구하고 간단하게 소통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긴 놀이 시간을 갖지는 못해요. 쉬는 시간이 10분이고 이제 짧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한 친구와의 소통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한 질문이기도 하고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서 혼자 뒤처리를 못하는 아이가 있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화장실을 일일이 다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많은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화장실을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뒤처리를 다 봐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입학 전에 아이가 스스로 혼자 화장실에 가고 뒤처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입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준비가 된 상태로 입학을 네. 하는 것이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기간에 이런 것도 훈련시키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 혼자 등교해도 되나요? 아니면 늘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혼자 등교할 수 있다 하면은 혼자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등하굣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심이 생기고 자립심이 생겨서 좋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 시간 딱 되면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스스로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차원에서도 아이가 혼자 등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 다니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거리가 지나치게 너무 멀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있어서 보호자가 꼭 동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선생님 말씀을 중간에 끊고 막 손도 안 들고 막 그리고 일어나서 두서없이 막 말하고 할까봐 걱정이신가 봐요. 이런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학기 초부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잘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추고 선생님 얘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학교 규칙을 정하고 이 교실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 규칙 습관화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그거를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 아이가 특히 더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 집에서도 같이 규칙을 정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에는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대화하는 습관을 같이 연습해 보세요. 네.
집에서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가 하기 싫어할 경우에 억지로 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쉬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근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집안 환경보다는 학교 환경이 이제 학습 습관을 잡기엔 더 좋아요. 학교는 아무래도 딱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딱 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는 좀 이렇게 쉬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지만 학교에 오면 딱 바른 자세로 이렇게 습관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려고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한 5분 정도 책상에 앉아있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막 하기 싫다고 막 억지로 막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에는 너무 무조건 쉬게만 해주기보다는 아이의 그 수준을 잘 고려해서 조금씩만 해보자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그리고 학습의 과제도 이제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교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계단을 이동할 때 혹은 교실 안에서 문구용품 사용할 때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1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세심한 면까지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을 정도로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안전 활동에 대해서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수상 활동 안전까지도 그리고 학교 안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믿고 학교를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지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1학년 같은 경우 뭐 가위는 어떻게 쓰는 건지 풀은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세심하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류 사용이라던가 또 계단을 이동할 때 복도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 지도는 정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같이 습관화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이렇게 걷기 연습 이런 것들도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볼게요.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친구를 좀 잘 사귀게끔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학교에 등교한 이상 철저하게 학교 안에서 교사와 아이들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입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활한 이제 교우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신체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교육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점차 생활하면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를 사귀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배워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시려거나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학교를 믿고 그리고 학교 안에 일어나는 여러 공동체 활동 속에서 아이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라는 친구랑은 잘 노는데 B라는 친구랑은 잘 못 놀아요. 그래서 A라는 친구랑 가깝게 해주시고 B라는 친구랑은 조금 못 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 친구랑 놀고 이 친구랑은 좀 같이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친구 관계는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믿고 또 아이의 친구들도 믿고 좀 아이들이 스스로 이 사회화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이 없어졌다는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아예 뭐 예전에 지필 평가만 보던 결과 중심이 아니고 아예 학습 태도 그리고 참여도 그리고 결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아이의 관찰을 통해서 이제 수행 평가를 실시를 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학기 말에 이제 가정으로 이제 통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라졌지만 아이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담임 선생님과 어느 정도 선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요즘 소통 방식은요, 스마트폰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느냐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아마 학교에서 이제 입학식 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소통하시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대부분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 알림장 앱을 통해서 알림장을 올리고, 그리고 뭐 필요한 소통을 1대1 채팅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담임 선생님이랑 1대1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거셔서 필요한 부분, 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소통을 해야 되느냐, 내 아이의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의 상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이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면 어떤 정보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의 생활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 안에서 상담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이나 싸움이 생기면 어느 선까지 학교에 알려야 할까요? 네, 실제로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어디까지 학교에 알리고 어디까지는 내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게 단 일회성으로 그치는 어떤 일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는 친구랑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생겨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거나 괴롭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일어난 거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 좀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고 싸움이 좀 잦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교 측에 얘기를 하고 학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아이라서 친구 관계나 공부할 때 잘 넘어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보다는 좀 더 커가면서 유연성이 생겨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 와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딪혀가면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집에서도 좀 다양한 상황에 노출을 시켜보는 것이 사실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뭐 공공장소에 좀 가본다던가 아이가 어떤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옆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부딪혀 나가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유연해지는 그런 조금은 덜 예민한 아이로 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집에서도 좀 다양하게 상황에 노출시켜 보시고 다양한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친구가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떤 때는 같이 잘 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 걱정이신가 봐요. 아마 유치원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친구가 어떨 때는 되게 잘해준다, 어떨 때는 갑자기 잘 안 놀거나 이랬을 때 친구가 좀 당황해하고
시무룩해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친구가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감정이 들어? 나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친구에게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실제로 이거를 아이와 그 친구와 상대 친구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이 나서서 이거를 개입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옆에서 조언을 주고 실제로 이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교시 Q&A 속 시원한 학부모 상담소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책을 좀 참고하셔서 더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저희의 이 시간이 지금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출판사 다니는 초등맘의 픽, 초등학교 1학년 추천 교재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학년 딸 이현망입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수학 개념학습 교재로 선배맘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받은 교재가 바로 큐브 개념 교재였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교재로 시작하면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 교재 선택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교재를 살펴보니 쉽게 풀어내서 기초 잡기 딱 좋은 교재더라고요. 교과서 개념을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스텝별 문제 난이도도 너무 튀지 않고 수학 익힘 교과서 문제까지 학습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한 단원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1학년 1학기 큐브 개념 교재로 시작했고 다음 학기도 고민 없이 큐브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동엄맘입니다. 엄마들은 잘 모르는데 연산문제집에 교과서 전 단원이 실려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년 학기가 써있으면 모든 단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아는 거죠. 집에 연산문제집 있다면 교과서랑 같이 비교해서 목차 한번 살펴보세요. 빠진 단원이 있을 겁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큐브 연산은 전 단원 수록되어 있어 도형이나 특정 단원의 연산학습도 가능해서 바로 픽했어요. 특히 남자아이라 단순 반복되는 연산문제집은 금방 실증내는데 큐브 연산은 하루 4쪽씩 연산 유형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어 재밌게 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연산문제집으로 실랑이하는 학부모님, 큐브 연산으로 바꿔보세요. 큐브 수학 편집자이면서 초등 3학년 딸 지우맘입니다. 큐브 유형은 이번에 1, 2학년부터 새롭게 출시된 교재입니다.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시중에 많은 유형 문제집을 살펴보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집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유형을 짧게 설명하고 바로 아래 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큐브 유형은 대표 유형도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예제와 풀이로 구성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또 틀리기 쉬운 유형들은 플러스 유형으로 따로 표시해 두었죠. 큐브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서술형 문제 부분이에요. 서술형 문제만 모아서 서술형 강화책 별도 부록으로 구성했죠. 공부방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선호한 구성입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술형 대비를 위한 교재를 따로 학습하기에 시간도 없고 부담스럽거든요. 1, 2학년 때부터 서술형 문제를 조금씩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요.
큐브 유형은 서술형 문제를 무작정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초등 1, 2학년 학부모에게 큐브 유형 추천합니다. 초등 4학년 딸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학년 아들 미니맘입니다. 첫째 아이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초능형 맞춤법 받아쓰기 교재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엄마 이렇게 쓰면 왜 안 돼? 였는데 그걸 설명하려니 턱 막히더라고요. 초능력 맞춤법 받아쓰기에는 예시와 함께 맞춤법 원리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주기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할 때처럼 QR코드 듣기 음성으로 듣고 받아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시험 볼 때처럼 아이가 집중해서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초능력 맞춤법 받아쓰기 개정 신간이 출시되었는데 둘째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큐브 입학식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큐브 입학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